말순의 장례식장. 많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내딸 미영이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막내딸 미영에게 물려줍니다. 아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날 기억하지 못한 이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정성은 피를 이긴다. 유언장의 마지막 구절을 들은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예린의 오열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왜 이런 충격적인 유언장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손녀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김말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아직도 시계보다 정확한 생체 시계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이 오늘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텃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조금씩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헤치며 땅속에서 보물처럼 나오는 고구마들을 하나씩 캐내는 일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고구마를 털어내며 말순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고구마를 캐던 기억, 그때는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보고 싶단 감정도 무뎌지더라. 말순은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늘 같은 말, 늘 같은 어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사골 2개를 사서 집에서 정성껏 끓여 냉동실에 보관해 두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갑자기 찾아와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게 말입니다. 어머니, 또 사골 사세요?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슈퍼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말순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쓸쓸했으니까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골을 끓이며 말순은 손녀 예린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만 따르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린이는 요즘 뭐라고 지낼까? 말순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사골국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친했던 손녀였는데 이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으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말순은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오늘 캔 고구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은 너무 빠르고 복잡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말순은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동반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말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린 때 사진, 예린이 태어났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진 속에서만 그랬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말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하나둘 독립하고 이제는 손녀마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언제부턴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습관처럼 따라오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말순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동네 친구 박순자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숨이 가빠 보였고 뭔가 급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큰일 났다. 순자의 첫마디에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상추를 바구니에 놓았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이 결혼한대. 다음 달이래.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린이 결혼한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동네 친구를 통해 듣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말순아. 내가 먼저 알게 되어서 우리 며느리가 예린이 엄마랑 같은 동네 사는데 거기서 들었어. 순자는 미안한 듯 말순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녀의 결혼 소식을 그것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들어야 한다니요. 집에 도착한 말순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린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자 메시지함도 확인해 봤지만 스팸 문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동네 병원에서 온 진료 예약 확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녀의 결혼이라는 큰 일을 가장 가까운 가족인 할머니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할머니를 따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혹시 순자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슈퍼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예린의 결혼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손녀 예쁘게 결혼한다면서요? 청첩장 받으셨어요? 언제씩 올리신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말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첩장은커녕 소식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혹시나 해서 예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그 인터넷 공간 말입니다. 동네 슈퍼 사장 딸이 예전에 알려준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손가락이 서투르게 핸드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예린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화면에 말수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린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순백색이었고 머리에는 작은 티아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아래 적힌 글귀를 읽으며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릴 때 인형 같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진짜 공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말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진을 계속 내려보니 결혼식 현장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부케를 던지는 장면까지. 웨딩홀은 꽃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댓글로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사진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도 친척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도 말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보다가 그만 손에서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예린의 웨딩 사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초대받을 자격도 없었나?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릴 때 아파서 열이 날 때마다 품에 안고 간호했던 기억, 학교 운동회 때 직접 만든 김밥을 싸서 응원 나갔던 기억, 대학 입학할 때 용돈을 챙겨주며 축하해줬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예린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 모든 추억들이 무색할 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할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초대받기는커녕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주워들고 다시 한번 예린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할머니 자리는 없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가족이 배제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말순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텃밭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고구마를 캐고 사골국을 끓여 냉동실에 보관해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옹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린의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은 여전히 아무에게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예린도 마치 할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텃밭에 나가서도 고구마만 묵묵히 캐고 집에서도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7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민수를 대학까지 보낸 일, 민수가 결혼하고 예린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누구 덕에 내 엄마 아빠가 이만큼 산 줄은 알긴 아는 걸까? 말순은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툼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내서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은행 통장, 예금 증서, 그리고 오래된 보험 증서까지
말순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집도 말순이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어렵게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좋은 학군으로 이사 오려고 온 가족이 몇 년간 고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말순이 십몇 년간 품삯벌이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였나? 말순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도 집 계약금을 도와줬고 예린이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꺼이 해준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던 것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할 때만 기억나는 할머니 말입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산 상속 변경 방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써가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상속 등기를 미리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야겠다. 말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말 소중히 여겨줄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정성껏 단장했습니다. 외출용 옷을 입고 조금 낡았지만 깨끗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일,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할머니, 유언장 작성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막내딸 말입니다. 민수와 달리 막내딸은 그동안 꾸준히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비록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할머니 곁에 있어줬습니다. 막내딸 이름으로 해주세요. 말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주고 몇 가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말수는 냉동실에서 사골국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민수를 위해 끓여뒀던 이 국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말수는 사골국을 데우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신을 위한 식사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한 서류들도 준비해 두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들고 가족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는 민수, 민수의 아내, 예린, 그리고 말순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2달 전 민수가 올린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때도 말순이 고맙다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대화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자판이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눌렀습니다. 예린 결혼식 날, 나랑은 아무 인연 없나 보구나. 그래. 고맙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방 아래쪽에는 1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말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다니요. 평소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핸드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대화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말순의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메시지 옆에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답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익십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배웠습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동네 슈퍼 사장 딸이 알려줬었습니다. 바로 지금 말순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말순은 참다 못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딸 미영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안부를 묻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리는 효녀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미영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린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일,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야 했던 일, 가족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는다는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예린이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네요. 미영은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딸의 반응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번에 유언장을 쓰려고 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 누가 진짜 엄마를 아끼는지 알겠더라.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보세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린이도 젊어서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잖아요. 말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영이 말하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다가 민수가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받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성이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말수는 가족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예린이 결혼식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은 게 갑자기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솔직히 체면도 있고 예린이 친구들이 보면 그리고 요즘 결혼식이 예전과 달라서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뭔가 딸각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체면 때문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창피해서 말입니다. 나이 든 할머니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확실히 알겠다.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서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모든 재산을 막내딸 미영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와 예린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성은 피를 이긴다. 말수는 유언장 마지막에 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가족 대화방에 예린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하와이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모습까지. 하지만 말수는 그 사진들을 보지도 않고 대화방에서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에서는 가을 배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추도 자신만을 위해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기로 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 대화방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을 확인하며 답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의 무관심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유언장 양식을 완성해서 서류 봉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엄마가 왜 대화방에서 나가셨대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이상하지 않고 할머니가 서운해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상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삐지시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삐지셨다는 표현에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8년을 산 할머니의 서운함을 삐졌다는 말로 표현하다니요.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왜 서운한지 정말 모르겠니? 엄마, 예린이 결혼식 말씀이시죠? 그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요즘 결혼식이 예전과 달라서 민수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한다는 것,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 부담스럽다는 것, 예린이도 친구들 위주로 하고 싶어 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를 배제할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는 너무 많은 사람 중 하나였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다음에 따로 식사 자리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따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제외시키고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뭐였는지 알겠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돈 필요할 때, 도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구나. 평소에는 창피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고, 민수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됐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예금 잔액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막내딸 미영으로 되어 있었고 민수와 예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공증만 받으면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공증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공증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예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첫 연락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신혼의 설렘이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혼여행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가져다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예린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너 결혼식에 할머니 왜 안 불렀니? 직접적인 질문에 예린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내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오시면 피곤하실 것 같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아서 시끄러울 거라고. 예린의 변명을 들으며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딸이 같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예린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살 거라. 건강하고.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말수는 예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수는 민수와 예린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확인하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예린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렸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옛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말수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는데 예린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예린이에요. 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 꼭 만나주세요. 예린은 정말로 현관 앞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예린은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말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파리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와.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예린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쇼핑백에서 하와이 선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다미아 초콜릿, 하와이안 커피, 예쁜 목걸이까지.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신혼여행 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말수는 선물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러 왔니?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결혼식에 안 모신 거 정말 죄송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줄 알았으면 왜 그때는 몰랐니? 할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빠가 할머니 오시면 피곤하실 거라고 해서. 내 아빠 탓이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예린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예린아, 너 신혼여행에서 재미있었지? 갑작스런 질문에 예린은 당황했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결혼식도 예뻤겠다. 사진으로 봤거든.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봤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참 행복해 보이더라. 할머니 없어도 전혀 부족할 게 없는 완벽한 결혼식이었어. 말순의 말에는 차가운 빈정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니?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뭐라든지 제일 먼저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말수는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아, 너한테 앞으로는 없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희도 할머니와 상관없고. 예린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는 가족끼리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 할머니,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니요. 가족이면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를 안 부르니? 가족이면 할머니가 서운해하는데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니? 예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됐다. 이제 그만 가거라. 말수는 예린을 향해 문을 가리켰습니다. 예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려 봤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 그랬겠지. 이제는 아니고. 할머니, 가거라. 다시 오지도 마라. 예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져온 선물들은 그대로 거실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말수는 그 선물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예린이한테 들었어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아이가 그렇게 사과했는데. 사과하면 다 되는 줄 아니? 엄마,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예린이도 아직 어리고. 민수야, 너도 이제 그만해라.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 가져온 선물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된 어떤 것도 집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다녀간 후 말수는 더욱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예린에게서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과는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막내딸 미영과는 더욱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흘렸습니다. 말수는 80을 넘기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더 아프고 기침도 자주 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텃밭에 나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체온을 재보니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핸드폰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친구 순자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왜 이래? 얼굴이 안 좋은데? 순자는 깜짝 놀라며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나이를 고려할 때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딸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미영은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아프도록 참으셨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말해둘 게 있어. 말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유언장과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말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고 미영은 결국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예린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말순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예린도 병실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수와 예린과는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순과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상주는 미영이 맡았습니다. 말순이 미영에게만 장례를 맡기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제가 큰아들인데 왜 제가 상주를 못해요? 민수는 미영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어머니의 뜻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미영은 말순의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막내딸 미영에게 물려줍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미영이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유언장을 듣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남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날 기억하지 못한 이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정성은 피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구절을 들은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예리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이런 유언장을? 민수는 미영에게 따졌지만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몰랐어요? 예린이 결혼식에도 안 모시고 그 뒤로도 연락도 안 하고. 그건 오해였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데.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문객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민수는 말순의 영정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린도 할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들을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민수와 예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냉동실에서 오래된 사골국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포장지에는 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기다리며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냉동실에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말순의 장례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을 이어받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사랑했던 이곳을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몇 번 찾아와서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그래도 우리가 형제자매인데 오빠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요? 미영의 차가운 대답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리는 그 후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영이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을 때 예린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모. 예린은 조심스럽게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아, 웬일이야? 이모, 할머니 무덤에 가고 싶은데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옆에 모셨어. 산 너머 공원묘지에 계셔. 감사합니다. 예린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예린은 꽃과 편지를 들고 말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지에는 말순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린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예린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묘비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편지 써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서야 이렇게 편지를 써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할머니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예린은 편지를 꼭 잡고 계속 읽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당신의 사골국이 그립습니다.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국물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할머니의 정성도 할머니의 사랑도 모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때 왜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빠 말을 들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 제 선택이었어요. 할머니보다 친구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신혼여행 사진을 보셨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할머니는 없었으니까요. 함께 기뻐해야 할 할머니를 빼놓고 혼자만 행복해 했으니까요. 예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결혼하고 나서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요리해주면 할머니 음식이 생각나고 아플 때는 할머니가 돌봐주시던 기억이 나고 그럴 때마다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예린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해요.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가 옳았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예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할머니의 마음을 몰라준 것, 모든 게 죄송해요. 예린은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직 초기라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할머니께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말이에요. 예린은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절대 제가 할머니께 했던 일은 하지 않게 가르칠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천국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낳을 아이도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의 증손자가 될 아이를요. 예리는 편지를 다 읽고 묘비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해가 저물 때까지 예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조용히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몇 달 후 예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남편과 상의해서 말순의 순자를 넣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예리는 아이를 데리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예리는 할머니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기억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각자의 가족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시 잊고 있던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